화장품, 카지노 등의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이 올해 2분기 전후 관심이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노동철 연휴가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올 들어 이달까지 7%가량 뛰기도 했습니다. 풍산이 지난 분기 실적 악화를 떨쳐내고 대외적 호재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안보 정책의 변화로 비철금속과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산이 덩달아 수혜를 입으면서 회사 주가도 순항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7만 3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 11시 39분 기준으로 6만 전자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준 6만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고요. 이 주주총회 이후에 시장에 상승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호재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사실상 주주들에게 사과만 했던 주주총회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를 믿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문을 닫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9%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가량 상승했고 오늘 SK온 쪽으로 잭팟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퓨처엠과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 관련주들도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 SDI는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이슈들도 부각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금융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AI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더라고요. 이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간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섹터이죠. 운송 장비 쪽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섹터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4%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일 좋지 않은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나마 알테오젠 쪽이 조금의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요. 시장 자체를 좀 견인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요. 그간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6%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엇갈린 흐름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다양하게 살펴봐야 할 이슈들 많은 만큼요.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후장 주도 섹터 이어갈 텐데요. 우선은 시장 한번 수치적으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우리 시장 또 어느 정도의 변동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저희와 전략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철강 쪽을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철강 쪽에 관해서는 저희가 K철강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가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철강주들의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지금 상승폭이 워낙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일단은 철강 주요 종목들의 지금 섹터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라든지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면서 또 이제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구축에 대한 부분들의 마인드맵을 좀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은 들어와주고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봤을 때는 철강 내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밸류나 그리고 지금의 실적이나 프리미엄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까지 많이 밀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만 좋은 시그널만 포출이 돼도 민감하게 주가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업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일단 철강 쪽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중국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지금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 철강업계들이 지금 일단 성수기를 진입을 한 상황이긴 해요. 성수기를 진입을 하면서 일부 가동률은 소폭 증가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유통 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통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동률을 높여놨는데 불구하고 유통 재고가 소진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철강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또 최근에 중국이 한 5천만 톤 정도인가요? 감산에 대한 이슈를 일단 최근에 밝힌 상황이죠. 이 감산에 대한 이슈를 밝히면서 또 그때 국내 철강 업계들이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일부 또 소폭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긴 했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이 5천만 톤에 대한 부분들의 감산을 한다는 게 이게 인위적인 감산일지 아니면 지금 유통 재고가 줄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산인지 이 부분들의 추측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로 감산이 아니라 지금 업계 자체의 불안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성수기가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유통 재고가 줄지 않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지금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양해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이 철강의 현선물의 가격 움직임, 특히 중국 쪽에 대한 현선물의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지도 않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철강 업종들이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적인 텀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철강업계들이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알래스칸 가스관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건 아직 수업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과물이 나와줘야만 일단은 그 기대감이 될지 아니 확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아직까지 뭐 가스관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궁금증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철강 업종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철강 기업들이 그간에 또 굉장히 숨죽여 있었던 기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상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관세에 관해서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관세의 악재를 받는 것인지 호재를 받는 것인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철강주들을 올려주기도 하는 모습도 가끔 보여지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주를 이제 투자 관점을 잡을 때는 그 명확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철강 관세로 미국 내에서는 현지의 철강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국의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철강주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덤핑 관세 부과 이슈가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산의 뭐 열연이라든지 강판 혹은 뭐 컬러 강판 쪽에 대한 부분들에 덤핑 부과 관세가 일단은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국내 철강주들의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제철소나 혹은 재련소 쪽에서 원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료 투자를 진행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충분하게 지금 관세 덤핑 부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철강 업계들이 반사수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기대감이 좀 동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일단은 관세, 이 덤핑 관세 부분들이 일단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미중 패권 전쟁들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철강이나 금속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입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희소금속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또 일단 중국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쪽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르헨티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그린란드죠.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원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단 이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 해외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가 덤핑으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국내 업체들이 일단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련소나 제철소 쪽에 원료 투자를 진행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일부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턴을 하기까지는 앞전에 말씀드린 세부 조건들이 전부 다 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이 5천만 톤에 대한 부분들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인위적인 감산이었는지 이런 확정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나와줘야만이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단지 그냥 포스코 그룹주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강 관련한 섹터를 볼 때는 쿼터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쿼터제 폐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일정 물량까지만 관세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기업들한테는 많은 또 물량을 이런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시장의 호재를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 중국의 내수 역시도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철강주들이 확실하게 가려면 이 중국 내수가 살아나는 게 조금 더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실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철강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국내 철강 업계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판도가 이번 관세로 인해서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 높았던 철강 업계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탈피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진출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황 턴어라운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업황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미국의 진출 여부를 만약에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 쪽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철강 업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살아나려면은 선물 가격도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철강 쪽. 혹은 이제 현물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매력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강 업계에 대한 부분들이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좀 공격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고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겠다. 그리고 실적을 성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대대적인 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성 창출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들이 어떻게 보면 좀 포스코홀딩스의 안도감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뿐이지 철강업계가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내수가 결과적으로 살아나야 철강주들이 조금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저희가 철강주들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고요.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섹터, 방위 쪽 보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도 또 맵을 보면서 말씀해 줬는데 일단 EU에서 방산 돈풀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무장회의를 통해서 방산에 관한 예산을 대폭 상향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방산 예상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의 수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무기에 대한 우선 구매를 많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무기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 무기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의도가 굉장히 좀 넓은 상황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유럽 쪽은 캐파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무기를 원활하게 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캐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봤을 때는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면 가격, 경쟁력이면 경쟁력, 그리고 무기의 활용도 여전히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게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내, 특히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고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EU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떠한 좀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결국엔 저는 국내 방산 기업들과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전 세계 1년 국방비가 약 한 3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한 100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장기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대로 봤을 때는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엊그저께 뭐 러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부분 휴전안, 뭐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고 한 몇 시간 안 지난 것 같아요. 몇 시간 안 지나서 푸틴이 또 지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또 타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구 종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서방에 대한 부분들이 군사 지원을 중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영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게 종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기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상치도 못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지금 서방에 대한 부분들의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뭐 미국 쪽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도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싸움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옆에 국가들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압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하게 되면은 방위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차적으로 계속 좀 증액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무기에 대한 성능이 월등히 계속 높아져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국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뒤처지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못 잡으신 분들한테 한 번에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방산주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번 조정 국면이 오히려 또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렸던 질문이었죠. 한국의 그림의 떡일까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산 제품을 유럽 내에서 이제 먼저 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기업에까지 수혜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풀이가 있었는데 유럽에 있는 무기만으로는 이 국방력을 모두 다 조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 GDP 대비해서 대략 한 1.9% 방위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재무장 회의하면서 그걸 3% 이상까지 올렸거든요.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증액을 한 건데 이런 기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 우리가 또 중동 쪽에 관한 수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또 한국산 무기가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들까지도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방산주가 좀 하락을 하는 게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이탈도 좀 나오고 있고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 보수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꺾일 때다라고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본부장님은 좋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해도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익률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온 기업들이겠죠. 이게 아마 첫 번째로 타깃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일부 방산 기업에서도 타깃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전반적인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추세를 깨기에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 업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올해도 지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얹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 특성상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무기를 생산한다든지 이게 좀 불가능한 산업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유에 대해서도 앞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자국 내에서 무기 생산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캐파를 늘린다는 게 단기간에 그게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죠. 뭐 오늘부터 뭐 캐파를 늘겠다 해서 뭐 그 다음 날에 갑자기 공장이 생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존부터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 혹은 무기를 좀 원활하게 개발을 하고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캐파가 증설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는 국가들의 결국에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국내 방산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아마 공매도는 이 방산 쪽도 타깃은 될 거라고 봅니다. 방산 쪽도 일단은 타깃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오늘의 조정폭도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져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공매도 재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만약에 공매도가 3월 31일 이후로 재개가 된다 해도 일부 타깃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가치주라든지 성장 내에서 성장 섹터 내에서 성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 관련한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의 동향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주도 섹터 마무리해보고요. 또 저희가 이어서 장마감 특징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앞두고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고유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뷰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슈는 없었지만요. 개별 종목의 호재로 일제히 올라줬던 업종입니다. 이에 올리패스, 그리고 J2K 바이오, 실리콘2, 마지막으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펌텍 코리아까지 좋은 흐름 보였네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업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성우, 제이오,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상승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조선 꼽아봤습니다. 그동안 일제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 엔진, 하나 오션, 그리고 ASD 현대 마린 엔진, 마지막으로 ASD 한국 조선해양까지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올리패스 준비해봤습니다. 올리패스 역시도 개별 호재로 오늘 상승해줬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KG 에너지 솔루션과요, PDRN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피부 재생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PDRN은 요즘 기초 화장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바로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인체와 90% 정도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부 재생부터 잔주림 개선까지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PDRN의 강점이 있는 이 올리패스가 이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효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중 흐름입니다. 오늘 내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20% 넘는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2,790원에서 시작해서 고점은 3,515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내려서 3,300원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준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올리패스를 비롯한 이 K뷰티 업체에서요, 피부 재생 시장까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성우였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훈풍이 불어줬습니다. LG 엔솔이 최근 이 애리조나 법안에서 주요 고객과 단연간 연 10기가와트시 규모로 46 시리즈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우까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요. 성우는 차세대 2차 전지 모델로 탑캡 어셈블리를 LG 엔솔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성우의 탑캡 어셈블리는 초정밀 프레스, 이 금형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통형 배터리의 화재와 폭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성우가 크게 올라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우는 장 초반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요, 정말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시작에는 18,600원에서 시작해서 고점은 23,200원까지 올라줬네요. 현재는 21,400원으로 소폭 내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담아주고 기관은 팔아내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하락하는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락하는 특징주는 바로 한화엔진입니다. 사실 한화엔진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요일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올라줬던 날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한화엔진이 가장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한화엔진을 골라봤었는데 오늘은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업 자체가 오늘 조정을 받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흐름을 이 한화엔진도 피해가지는 못한 흐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흐름입니다. 26,300원에서 시작해서요, 계속 약세 흐름을 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점은 24,2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은 화요일에 급등했던 날, 시작했던 가격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조선업이 올라줄 수 있을지, 한화엔진도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줘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팔아냈지만요,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에는 화요일에 장대 양봉 그린 날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을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들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들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또 한 번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됐고요. 하이닉스도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동이 계속 있었던 걸까요? 계속되는 시장 탄력 기대해 보시고요. 코스닥 하락 이끌었었던 거는 알테오젠의 10% 낙폭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14%의 낙폭을 좀 그려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은 유럽 페아마켓 앞두고 시장 하락 나와주고 있는데 페아마켓 개최되면은 이게 또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저희 전략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지금 테마,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도 섹터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크기는 했지만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가시성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도 있고요, 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가시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올해는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도 오히려 이참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바이오도 놀렸을 때 좀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마감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예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만나보기 전에 만나보는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고유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저희 미리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공매도 재개인데요. 오는 31일이죠. 1년 반 만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네,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금지됐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이 차익을 갚으면서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입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주가 거품을 해소하고요.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불법 우차의 공매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컸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때문에 불공정성 논란과 시세 조작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돌아온 공매도에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3차례 공매도를 재개할 땐 외국인이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외국인은 재개 후 3개월간 약 10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2011년, 외국인은 공매도 재개 후 같은 기간 6조 7천억 원을 사들이며 복귀했습니다. 외국인 복귀는 증시 활성화에도 작지 않은 기대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재개 3개월 후 각각 13.9%, 2.7% 상승했습니다. 다만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고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2차 전지, 로봇, 방산, 조선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소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 많은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일단 오늘의 주제 열어보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열리는 공매도 시장입니다. 기대감과 우려감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것부터 물어봐도 될까요? 공매도 찬성하십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저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지금 최장 기간이었잖아요. 1년 맞아요. 4개월 동안 네. 공매도가 금지됐던. 이게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공매도가 상당히 안 좋은 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공매도를 맞아요. 또 내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가던 뭐 종목들을 다시 끌어내린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공매도라는 이 하나의 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1년 4개월 동안 좀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결국 국내에서의 자금 싸움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과 같이 버블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갔던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 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들만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럼 결국 그쪽에 거래 수급이 쏠리면서 내가 혹여라도 그 안에 주도 종목을 못 잡았다 하게 되면은 소외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를 재개를 함으로써 순환매를 돌아주는 성격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단순히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다. 근데 이게 반대로 공매도를 치고 나서 어차피 커버링 매수세가 또 들어옵니다. 아래쪽에서. 커버링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잘 갔어요. 뭐 9만 원, 10만 원 갑니다. 갔는데 내가 못 잡았어요, 아래에서. 근데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 쪽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주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기회를 업황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게 또 반대로 못 잡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내가 저 종목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투자의 원활도를 또 높여주기도 하고요. 외국인 역시도 투자 자금이 들어와 줄 수 있을 만한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공매도가 분명히 재개가 되면은 한 1개월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증시의 변동성은 분명히 커지긴 하겠지만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증시의 추세를 무너뜨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는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를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잔고는 일단은 꾸준히 감소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1년 공매도 재개 당시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주도를 했었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했었던 부분들에 공매도 잔고 증가가 한 1년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도 아마 1년 정도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 결국 이 타겟팅이 누가 되냐가 문제인 거죠. 그 타겟이 누가 되냐 하게 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저도 2차 전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업황이 일단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을 잡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종목들이. 그럼 이거를 결국 더 끌어내리려는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군에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 사실 뭐 지금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업황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서 로봇이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심리도가 좀 유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공매도 타깃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서 AI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 AI 섹터의 주도 섹터의 훼손을 시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공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굉장히 유발을 많이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나 국내외 좀 경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감성을 더 많이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만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유동성을 좀 증가를 시켜주고 오히려 내 종목도 누군가가 또 사줄 수도 있고 이런 좀 좋은 장치들도 있구나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맞으면 너무 그게 싫은 거고요. 반대로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가 너무 안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뭐 공매도 재개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나쁘다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가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시장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 마무리한 다음에 그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포트의 변경을 조금씩 여러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수급 동향으로 보면은 앞서서도 고유린 캐스터가 언급해 주셨는데 공매도 재개됐던 2009년에 외국인 3개월 만에 10조 넘게 순매수 들어오고요. 또 2011년도 재개 후에 같은 기간 동안 또 6조 넘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는데 종목별 차별화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본부장이. 이게 공매도 세력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에 들어왔는데 공매도 세력이 누르지 못할 경우에 더 팍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네. 맞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옛날 그거랑 비슷하고 보면 돼요.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사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에코프로가 그 네. 당시에 한창 2차 전지 붐을 일으켰을 때 네. 공매도가 잔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어요. 오, 에코프로 쪽에. 네. 근데 그걸 반대로 아래서 매수 심리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계속 밀리면서 청산이 됐던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공매도가 계속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시장이 너무 2차 전지 2차 전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너무 광풍이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들어와도 아래쪽에 계속 매수를 받아주는 심리도도 계속 유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이게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와 매수 간의 싸움이 되는 부분들을 에코프로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이겼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공매도가 단순히 계속 밀린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기일 안에 뭐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하지 못하면은 어떤 레인지 가격에서 청산이 되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자체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가격을 누른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가격이 하락이 소폭 일어났다가 또다시 반등이 들어와 줄 가능성도 좀 높고 이게 공매도가 들어온다 해서 이게 내가 막 일주일, 2주, 한 달 넘게 그런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루 공매도 들어왔다도 2, 3일 정도 눌렸네. 여기 정도면은 내가 커버링을 좀 매수를 사도 좀 나쁘지 않겠다. 그런 또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은 오히려 또 커버링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한 번에 뭐 투자자분들한테 없으신 분들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반작용 역할들도 좀 많이 하고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딱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 변경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수급적인 변화나 놓고 보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공매도 타깃이 크게는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대차장고 거래를 보니까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일단 좀 타깃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대차 거래 증감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뭐 삼성중공업부터 SK하이닉스까지 지금 줄지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을 잘 버는 거, 돈 잘 버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여기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걸 계속 SK하이닉스가 따라갈 수 있냐라는 뭐 이런 심리로 공매도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쪽에 이미 밀린 상황이고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실적을 업황을 돌이키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외국인 자금 쪽에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포트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매도 1순위 타겟은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매도 타겟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에코프로가 그 당시 실적이 좋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2차 전지가 너무 광풍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매수세가 심리도가 많이 유발을 시켰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과 같은 사태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타깃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은 일부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도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가치주나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 주도적인 섹터 내에서 실적 대비 못 올라간 종목들 있죠. 혹은 성장 밸류에 지금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공매도 타깃이 된다고 해도 분할 매수로 오히려 아래쪽에서 계속 받아주는 그런 투자 전략도 저는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대비 못 간 기업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또 시장을 보면은 포트 정리가 일부는 들어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이 올랐던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의 좀 덜어냄 현상도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매도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그 시장의 일반적인 일시적인 하락은 좀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잡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앞서서도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게 가치주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좀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떤 가치주를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 좀 디테일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 바라볼 필요 있다고 네. 봅니다. 뭐 소재, 부품,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계속 이제 성장성에 대한 캐파가 물리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HBM 쪽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테스트 장비 기업들 있죠. 테스트 장비 기업들이 저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YC를 또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이오테크닉스나 뭐 YC 이런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 HBM 쪽은 이미 개화를 했고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YC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고속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을 좀 유발을 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쪽도 최근에 조정 좀 잘 나왔어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고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K뷰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높아져 있고 수출도 계속해서 지금 통계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업들을 일단은 조금 가치 있게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부장 쪽, 화장품 쪽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물론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주의 성격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자동차 쪽 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이게 이제 관세로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기에는 분명히 역부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동차, 업황, 뭐 지금 전기차 쪽 제외하고는 업황이 아직은 견조한 상황이에요. 전기차 쪽만 여전히 뭐 지금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국내 완성차 기업들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차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견조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일부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혹은 자동차 업황도 2차 전지랑 비슷하게 오히려 업황 턴이 아니라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저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이 뭐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뭐 매력도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부품단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1차 벤더사, 현대나 기아를 끼고 있는 벤더사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종목들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성화이텍도 있겠죠.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현대차랑 기아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1차 벤더사를 지금 현대와 기아차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관세에 대한 거품이 일부 가셔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품단에서도 일단은 벤더사를 확실하게 끼고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움직여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에서는 충분히 뭐 관련 기업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확실하게 벤더사를 끼고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본부장님과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시장까지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바쁘셨습니다. 내일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보신다면요. 시장 대응하실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시장에 맞는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